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많은 정보의 노출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터넷과 SNS가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엔 전화번호부라는 책을 팔았는데요. 여기엔 전 국민 세대주의 실명과 유선전화가 그대로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하고 싶은 말이나 원하는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밖에 나가야만 할 수 있던 일의 대부분이 인터넷만 가능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편리하고 빠르다는 게 인터넷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엔 생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고 빠르게 이 사이에 안전하게는 그만큼 없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보호라기보다는 더 편하고 빠른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생략한다는 경향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인터넷은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만 여기서 보장되는 익명성은 나의 안전만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안전하지가 못해요.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남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이 안전해서 하는 행동도 내가 위험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인터넷은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서로 모여 살게 된 이상 모순이 있으면 고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악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긴 인터넷의 모순이 바로 디웹이나 엠번방류의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추적의 단서를 찾기가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기록 삭제도 너무 쉬워요. 늦게 수사가 시작되면 이미 자료는 사라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과 여기서 생기는 모순, 기록 삭제까지 이 모든 단점을 한 번에 활용하는 범죄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텔레그램이 범죄를 위해 생긴 건 아니죠. 하지만 그 특징들이 범죄가 생기기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온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일어난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은 2013년에 나왔어요. 러시아의 니콜라이 두로프와 파벨 두로프 형제가 개발한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비영리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익명성도 강하게 보장되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를 통제받는 나라일수록 이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텔레그램 이용자는 2억 명을 넘어섰어요. 전 세계의 3% 정도가 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메신저예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목적인 거죠. 여기서 사용자가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송되는 이미지나 동영상도 모두 암호로 잠글 수 있어요. 카카오톡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한 대의 기기에 한 계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로 접속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때 본인이 로그인 중이라는 인증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해요. 그런데 텔레그램은 이 인증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면은 어느 기기에서나 접속이 되고 심지어 한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서 동시 접속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내용은 잠가둘 수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려도 정보의 노출 위험이 너무 적습니다. 관리 서버가 해외에 있어요. 우리나라 게 아니죠. 그래서 사법기관의 접근이 어렵다는 특징도 있죠. 수사영장이 나와서 정보 요청을 해도 본사 방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그램 개발 의도가 원래부터 언론 통제를 피하고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받아볼 방법이 없는 거죠. 언론 자유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정부기관이 메신저 서버에 들어가 감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텔레그램은 이걸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해외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정부가 카카오톡을 사찰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때 텔레그램을 이용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죠. 익명성과 높은 보안은 확실히 편리함을 주긴 해요.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오르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런 텔레그램의 원칙을 악용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마약을 금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은 허용 범위의 차이가 큽니다. 마약을 해도 되는 나라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것도 의학적인 관점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당연히 몰래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이 없으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카르텔에게 장악당한 나라들보다는 안전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 범죄 검거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마약 사범들의 검거 숫자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2019년에만 16,044명이 잡혔습니다. 수사기관이 끈질기게 마약 유통과 구매자들을 검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는 아직 힘든 것 같아요. 누구나 마약은 몸에 해롭고 법으로도 금지됐으니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는 말하죠. 하지만 돈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은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근엔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과 구매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 개발자도 개인의 사생활 중시와 보안을 강조하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까 수사가 어렵다는 특징을 악용하는 겁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 이용 후기들이 공유되고요. 조직원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엔 인터넷 접근이 비교적 빠르고 쉬운 미성년자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는 텔레그램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마약 공급책이 드러났는데요. 별명이 마약왕, 마약대부라고 합니다. 전세계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에요. 전세계는 같은 한국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대화방에서 마약으로 벌어들인 돈을 자랑도 해요. 이 사람이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알려졌을 뿐이지 마약에 관심이 없으면 전세계라는 사람의 존재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어느 언론사 기자가 경찰에 내사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익명으로 마약 거래를 하는 유통책과 공범의 실체를 파악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공개한 거죠.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의 내부 정보를 안 이상 기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5월에 이 기자가 마약 거래를 원하는 사람처럼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의 보고서가 사실이었습니다. 전세계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이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한국으로 밀수입시킨 다음 트위터와 텔레그램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에서 자신을 대신해 유통시킬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전세계는 구매자들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직접 마약을 전달해줄 한국의 중간 유통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꽤 큰 사업을 벌여오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어떻게 이 보안을 뚫고 마약 판매상을 수사할 수 있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세계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국내에 10명 정도 되는 중간 판매책을 두고 어느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그동안 잡히지 않고 마약 거래를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경찰이 이 판매 정황을 안 이상 수사와 단속을 하는 게 뻔하죠. 예상되는 거래 장소를 감시하고 예전에 유통책으로 검거를 했던 전과자들을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전세계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텔레그램이 아니면 도저히 접근이 안 됐습니다.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만나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을 받고 마약을 팔아왔냐는 거죠. 전세계는 던지기라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요. 그럼 전세계는 해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판매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사진으로 이렇게 장소를 알려줘요.
그런 구매자는 여기 써진 대로 찾아가서 마약을 가져가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 밑에서 던지기를 하던 중간 판매자 대부분이 검거됐고요. 일부는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수사명이 좁혀져 가고 있지만 전 세계는 수시로 아이디를 바꾸면서 도망쳤고 다른 중간 판매원들을 모아서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중간 판매자들을 검거해 갔지만 전 세계까지 추적하지는 못해요. 검거한 판매 책들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았고 시킨 대로 하면서 돈만 받아왔던 거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꼬리가 밟히는데요. 검거한 전 세계의 중간 판매자 중 한 명에게서 드디어 정보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2018년 필리핀에서 사기를 벌이다가 현지 경찰에 잡혀서 외국인 수용소에 4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전세기를 알게 됐고 사업을 한국에서 하는데 전세기가 자기는 지금 범죄자 신분이라서 필리핀에 갇혀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국내 계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좌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전세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니까 계좌를 빌려준 거죠. 그리고 구금 생활이 끝나자 한국에 돌아와서 같이 일을 했어요. 전세계는 중간 판매원이 된 이 사람의 계좌로 구매자들이 돈을 보내면 여러 이송 수단이나 퀵을 이용해서 필로폰을 구매자들에게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판매원이 올해 2020년에 경찰에 검거됐어요. 조사를 받은 거죠. 여기서 전세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전세계의 이름이 박광렬이라고 밝혔거든요. 전세계가 박광렬인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공범의 말이니까. 하지만 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박광렬은요, 이미 한국 경찰 사이에서 너무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번 검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탈옥해서 지금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박광렬이라는 거예요.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2016년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박광렬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3명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박씨와 심씨, 맹씨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다단계로 150억 원대의 대형 사기를 치고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2016년 8월에 필리핀으로 도망쳐왔던 겁니다. 이들은 숨어 지낼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광렬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자 박광렬은 이 기회에 이들이 사기쳐 모은 돈까지 가로채 보려고 했어요. 지낼 곳을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세 사람이 가진 돈을 자기 사업에 투자하면은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죠. 선택지가 없는 세 사람은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박광렬의 도박장은요,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안에는 또 다른 VIP 전용 게임장이 있을 정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들도 박광렬이 떳떳하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당연히 서로 간의 신뢰감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당장 경찰을 피해 지내야 했고 박광렬의 사업도 막상 가보니까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잘만 이용하면은 숨어 지내면서 돈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은 박광렬을 의심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당연히 박광렬이 이 사람들의 돈을 줄 생각이 없었죠. 박광렬이 투자금으로 이들에게 받은 돈은 150억 원입니다. 투자금으로 빌렸으니까 돌려줄 때 배당금, 이자금 이런 게 붙겠죠.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세 사람을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하지는 않아요. 대신해줄 사람을 찾았죠. 이 사람은 박광렬의 사기 피해자이면서 한국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일용직으로 살던 김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제거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사주했어요. 김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 도착했고 박광렬이 거주하던 곳으로 와서 직원인 것처럼 지냅니다. 세 사람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때 박광렬과 다단계 사기로 도망쳐온 3명의 갈등은 더 심해져 있었는데요. 투자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박광렬은 김씨를 시켜서 빨리 일을 처리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김씨는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이미 자기는 박광렬에게 한번 속아본 사람이고 시키는 대로 만약 했다가 돈은 받게 되겠지만 평생 범죄자 신분으로 도망쳐 다닐지도 모르니까 선뜻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박광렬은 계속 김씨에게 살인을 부추겼고요. 범행 모의 연습까지 하면서 세 사람의 제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016년 10월 11일 새벽 3시가 됩니다. 세 사람이 자는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자 박광렬은 박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급히 할 말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자다 막 일어난 박씨는 아무 의심 없이 맹씨와 같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박광렬이 준비해둔 45구경 권총을 꺼내서 위협했고요. 밖으로 끌어냈어요. 큰 소리가 나자 잠에서 깬 남은 심씨도 박광렬과 이 김씨에게 붙잡혔고요. 이들은 세 사람을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승용차 안으로 끌고 가서 정해둔 범행 장소로 이동했어요. 여기가 바로 박광렬이 살던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팜팡가주의 바크로시 말리와루 마을 근처인 사탕수수밭입니다. 세 사람은 이대로 있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항해봤지만 결국 박광렬의 총에 맞아 모두 사망했죠. 세 사람의 시신은 사탕수수밭에 버려두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내막이에요. 박광렬과 김씨는 바로 집을 떠나요. 뺏은 돈을 쓰면서 지냈는데 이 사탕수수밭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 장소로 정해뒀던 건데 예상과 다르게 피해자들의 시신이 2시간 만에 발견된 거예요. 질문 감식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필리핀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이 범인을 찾기 시작했죠. 용의자로 가장 먼저 지목된 사람은 박광렬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이었고 사망 후 거주지를 떠난 정황이 수상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박광렬이 살던 집과 예상 도주 경로를 다니면서 단서를 찾아봤죠. 박광렬은 이미 도망친 상태였지만 집안에는 피해자들을 결박한 것과 같은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와 현장에서 발견된 테이프에 모두 박광렬의 지문이 남아있었죠. 이걸로 범인은 박광렬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리고 사건 한 달 만인 2016년 11월 17일 오전 11시 필리핀 마닐라 주변 콘도에서 박광렬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광렬보다 먼저 필리핀을 떠나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이상 필리핀보다 더 찾기 쉽죠. 경상남도 창원에서 붙잡혔는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박광렬도 붙잡히면서 이 사람이 먼저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공범 혐의도 입증됐어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시작이자 직접 범행을 저지른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잡혔다는 겁니다. 현지법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이 나라 교도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필리핀은요, 사건 처리가 너무 늦는 나라입니다. 현재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있는 용의자들과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직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언제 박광렬의 재판 차례가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박광렬을 데려와서 재판해 볼 생각으로 필리핀에 인도 요청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광렬이 2017년 3월 6일에 필리핀에서 탈옥을 합니다. 3개월 만에 붙잡히긴 했는데 2019년 10월에 다시 탈옥했어요. 송환 처리가 좀 빨랐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필리핀은 제대로 범죄자 관리가 안 되는 나라였던 거죠.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전 세계라는 사람이 이 박광렬이라면은 이때 탈옥한 이후부터 마약 거래를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지금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는 중이라 필리핀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이 나라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찰을 파견해서 직접 수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래도 필리핀의 협조는 필요해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광렬은 지금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계속 숨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범이었던 사람들이 검거되면서 마약왕이라는 전 세계의 실체가 밝혀지긴 했지만 이 이상의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죠. 검거해서 한국에 송환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은 박광렬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치러달라고 요청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판결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재판의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법원이 지금 이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건 해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텔레그램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